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성인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과 같은 당뇨의 경우 약물로도 일정 수치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약물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물요법과 스스로의 평생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던 당뇨가 식습관의 변화로 20대와 30대에 젊은 당뇨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 20대의 당뇨 치료 환자 수가 약 4만 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4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예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약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와, 정말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간단히 당뇨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건강한 신체의 경우 우리가 공복 혈당은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후 1시간 후 혈당은 170 이하,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40에서 2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200이 넘어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서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측정 같은 당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 전 단계, 즉 예비군이란 상태는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약만 줄인다고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해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한 가지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자,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지치죠. 우리 몸의 장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고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는 쉬는 시간에는 인슐린 분비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두 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나는 음식은 좋은 음식 먹을 거야, 운동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기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코르티솔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우리 흔히 요새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말 그대로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약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시국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 콩, 고구마, 귀리 등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는 채소, 밥, 빵보다는 생선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이 접시 식사법이란 이렇게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도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서 나서 밥 먹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자리에 와서 쉬거나 앉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이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패턴만 해도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 먹는 종류와 상관없이 식사하시고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끊고 쌀밥 안 먹어.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더 나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쌀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줘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렇게 당뇨를 예방하게 되는 기적의 식재료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당근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흡수가 올라가 보내드리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이러한 말린 과일이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당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그리고 또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음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음료더라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더라도 이 음료가 굉장히 맛이 없고 쓰면은 손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비타민 음료 한 병에는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히 단맛을 느낄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다시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고 저도 좋아하는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 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단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 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장수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 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를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1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3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